안녕하세요. 유목민은 잔인할까요? 서구에 전해진 유목민의 인상은 어떠했을까요? 기르던 가축을 잡아먹고 살던 유목민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목의 전설 43편은 유목민에 대한 오해와 그 이면을 알아봅니다. 몽골을 자주 드나드는 내게 전화까지 걸어 만류한 동료 작가도 있었습니다. 사람 기름으로 비누까지 만들어 쓴 놈들을 뭐가 좋다고 자꾸 갑니까? 대체로 서구인의 손에 의해 기록된 유목민은 잔인하게 그려졌습니다. 곡식 대신에 가축을 살육하며 사는 유목민의 생활과 끝없는 약탈과 전쟁의 부정적인 면들이 그 잔인성을 확대한 듯합니다. 몽골군이 생각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으며 쌀이나 채소를 먹는 농경민을 양이나 염소와 같은 존재로 여겼지요. 실제로 몽골군에게 붙잡힌 포로들은 소나 염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로 불렸으며 가축을 대하듯 다루어졌습니다. 유목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뿌리가 깊습니다. 스키타이가 그러했고 훈족이 그러하고 무수한 성을 함락시킨 칭기즈칸과 몽골군이 그러했지요. 훈족의 아틸라를 신의 채찍에 비유하고 바투의 몽골군 밑에서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러시아 공국의 루시들은 이를 타타르의 멍에에 비유했습니다. 타타르란 말은 서양인에게 쉽게 지옥을 뜻하는 라틴어 타르타르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졌지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스키타이인은 죽인 적의 피를 마시고 벗긴 가죽을 소금에 절여 수건이나 말 한 장으로 깔고 다닌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르본의 이보가 보르도의 대주교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유목민들은 인육을 먹으며 여성의 유방을 별미로 우두머리에 바친다는 내용도 있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유목민들은 식인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살인마로 그려진 유목민의 실상은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죽음을 부정하게 여겨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죽었다는 사실도 하늘로 올라갔다, 돌아갔다라고 돌려 말할 정도이지요. 아무리 굶어 죽게 된 유목민도 죽은 짐승의 고기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몽골 비사에도 테무친을 칸의 지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무당 탭 탱그리가 오만한 행동으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 대해 이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기둥 사이에 앞서 대기시킨 3명의 장사들이 탭 탱그리를 붙잡아 끌고 나가 그의 등 허리뼈를 분질러 왼편의 수레들 끝에 버렸다. 허리가 부러진 채 버려진 무당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요. 또한 어린 테무친이 이복 형제 백테르를 살해할 때의 장면에 대해서도 팔을 뒤로 붙들게 하고 활로 쏘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맞은 백테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입에 올리거나 피를 몸에 묻히는 것을 꺼리는 유목민들의 모습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잔인함을 꺼리는 유목민의 성정은 역사적 사건에도 드러납니다. 세가 약했던 테무친이 경쟁자인 자모카를 누르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유목민의 심성이 작동합니다. 자모카는 테무친의 편을 든 자신의 부하들을 솥에 넣어 삶아 죽인 일로 민심을 잃으며 급격히 세가 기울게 됩니다. 아무리 배신한 부하라도 솥에 넣어 삶는 잔혹한 형벌을 목도한 유목민들은 너그러운 테무친을 따르게 되었지요.
가족과 같은 가축을 잡아먹고 살아야 하는 유목민의 내면에는 죄의식 같은 것이 깔려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사는 삶을 살아가던 유목민들은 양이 풀을 뜯고 늑대가 양을 먹듯이 가축을 잡아먹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유목민들의 내면에 잠복한 죄의식은 티베트 불교를 만나 위무됩니다. 생존을 위한 살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라마교의 섭대승론의 교리가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라마 불교가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교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의 윤회이며 자신의 손에 죽어간 가축들을 더 좋은 삶으로 보내는 일에 안도합니다. 또한 기르던 가축을 잡을 때도 수명을 누린 늙은 가축을 선택합니다. 새끼를 거느린 짐승은 사냥하지 않으며 젖을 먹이는 가축을 죽이지 않아온 몽골의 유목민들은 채 1살도 안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선호하는 서양인들에 대해 잔혹하다고 비난합니다. 유목민은 의외로 죽음을 꺼립니다. 늘 기르던 가축을 도살하며 살면서도 죽음을 입에 올리거나 죽음을 목도하는 걸 부정하게 여깁니다. 몽골 비사에는 상관의 목을 베어들고 와 투항하는 적병에 경로하는 칭기즈칸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이는 배신에 대한 비난과 함께 부정한 죽음과의 대면에 대한 그의 격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몽골군을 맞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유럽의 기사들이 성자의 유고를 앞세우고 나오자 몽골군이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신이나 유고를 대하는 걸 끔찍이 꺼리는 몽골군들은 기사뿐만이 아니라 성직자들까지 죽이고 괴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게 알려진 몽골군들이 피를 꺼려 했다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보여집니다. 칭기즈칸이 안다이며 정적인 자모카를 처형할 때도 허리를 꺾어 피를 흘리지 않게 했으며 바그다드를 공략한 훌레군은 탐욕스러운 칼리프를 극도로 경멸하여 처형할 때도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썼다 합니다. 에더포드가 쓴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는 책에서 몽골군이 적을 고문하거나 신체를 절단하거나 불구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저항하는 적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죽이면서도 그들이 신체를 자르거나 잔인하게 고문하는 짓을 꺼렸다는 점은 여태껏 알려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귀와는 전혀 다른 면이라 하겠습니다. 잔혹한 고문이나 신체 절단의 형벌은 오히려 포로로 잡힌 몽골군에게 자행되었습니다. 1228년 8월 술탄의 아들 잘랄 아띵과 싸우던 몽골군 400명이 포로가 되었다. 포로들은 자신들이 죽을 운명임을 잘 알았다. 승리한 무슬림은 몽골 전사들을 근처의 이스파한으로 데려가 말 뒤에 묶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주민을 즐겁게 해주었다. 몽골 포로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장난감이 되어 죽음을 당했으며 그런 다음 개의 먹이가 되었다. 이런 공개적인 고문 때문에 몽골군은 이 도시에 살던 문명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으며 결국 보복했다. 다른 전투에서 몽골군이 졌을 때 페르시아 승자들은 포로들의 머리에 못을 박아 죽였다. 몽골인은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100년 뒤인 1305년에도 되풀이되어 델리의 술탄은 몽골 포로들의 죽음을 대중의 오락거리로 삼아 코끼리를 불러 밟아 죽이게 했다. 그는 또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가 된 몽골인의 머리를 잘라
탑을 쌓기도 했다. 몽골의 유목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몽골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방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목민은 악마나 야만인으로 일관되게 묘사되었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몽골군의 공격에 큰 피해를 겪은 유럽의 충격은 그러한 인상을 남겼을 만합니다. 5세기경에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에게 당한 끔찍한 경험들이 겹쳐지며 그 악마성이 과장되어 전해져 올 만도 합니다. 정수일 교수는 정수일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란 책에서 이러한 기억들이 황화라는 집단의식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1838년 영국의 윌리엄 허버트가 쓴 아틸라의 자전적 서사시인 아틸라 기독교의 승리가 그 대표작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은 유럽인들의 피해의식을 반영해 훈족이나 아틸라를 흉포하고 잔인하며 비문명적인 동양인의 전형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편견에서 1895년 독일 화가 헤르만 크나크푸스는 황제 비렐름 2세의 뜻을 받들어 황화도란 판화를 그린다. 정식 작품명은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여 당신들의 신앙과 가정을 지킬지어다이며 작품은 러시아 짜르 니콜라이 2세에게 바쳐진다. 내용은 손에 칼을 든 천사 미카엘이 역시 손에 칼을 든 유럽인들에게 앞에 나타난 불상과 용을 무찔러 버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불상과 용은 엄연히 동방의 상징물이므로 동방에 대한 증오와 보복을 선동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이어서 그는 황화의 망령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으니 오스만 제국이 1906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려던 범이슬람 세계대회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무산시킨 일이며 근간에 미국 안보전략가 헌팅턴이 주장한 문명 충돌론도 이러한 황화론의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죠. 역사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역사학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약탈과 살육의 존재로만 바라보던 유목민의 이면에 담긴 상황과 관습을 통해 균형 잡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편견으로 걸어잠근 성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생각의 평원으로 나아가는 몽골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랑이 해를 맞아 몽골 가는 길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의 행복과 평안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